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레일테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알아볼 텐데요. 코레일테크 총 4개 항목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글자 수는 모두 500자로 5, 4, 20, 2000자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도 글쎄요, 어차피 다 살펴볼 거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봤을 때는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것 중에 복붙하기가 사실 조금 까다롭긴, 복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까다로운 문항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물상 제가 이런 말을 꺼내면 쉽다, 굉장히 여러분들 수월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번 코레일테크는 조금 녹록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1번입니다. 자, 1번. 코레일테크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 쉽죠. 그리고 그리고 엔드네요. 그리고 철도 산업에서 코레일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지원 동기와 업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이쪽 업종에 대한 미래도, 업종 미래, 그러니까 이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원 동기에서 여기서 또 코레일테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줘야 되는, 그냥 물론 이제 코레일테크 지원하게 된 동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일반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지원 동기에서 차별화를 두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한 영향력이나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로 쓰시되 뒷부분은 이제 철도 산업이나 아니면 코레일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보통 그냥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죠? 직업관, 그리고 직업관이 뭐예요? 선한 영향력, 긍정적 가치 창출인데, 이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를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데, 글자 수가 500자 안에 그 지원 동기와 업에 대한 이해도, 미래의 전망까지 우리가 같이 삼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기까지는 직업관에 대한 계기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뒤에 그러면 지원 동기 이후에 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를 좀 고민해봐야 하는 문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철도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일단 1번에서는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물어보고 있고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직 직무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지원자 본인의 경험, 이제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이니까 서본교로 저는 쓸 것 같죠? 딱 느낌 오시죠? 상사, 동료, 선배,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로부터 규정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요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요구를 받았을 때 고민을 했었던 경험, 할까 말까, 요 고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우리 직업윤리 항목들 일반 공공기관에서 물어보곤 하는데, 코레일테크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규정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요구를 받았을 때 라고 생각이, 기존에 잘 문항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조금 이제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이는 대목이고요. 일단 경험 쓰는 거,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사상, 직업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한번 조직 직업 윤리 2번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3번, 코레일테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직원으로 뭘로 근무하게 돼요? 직무자로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직무, 여기가 사실 통합으로 뽑습니다. 직무를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이제 뒤에 제가 좀 캡처를 해봤지만 통합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하게 될 업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총무든 기획이든 인사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재무회계도 다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픽해서 그 직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뭐예요? 역량이겠죠. 쉽게 말하면 직무 역량 항목이 3번에 있습니다. 오케이. 1번에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 업에 대한 이해도 이야기를 썼고, 2번에서 직업 윤리, 좀 직업 윤리적인, 조직 내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적인 측면에서 물어봤고, 3번에서는 직무 역량을 정확하게 물어봤다. 그럼 4번은 뭐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나, 5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진행해 본 경험,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이 되는 게 가급적이면 좋겠죠.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해결 방법.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좋은데, 저 4번 저런 것도 그냥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실패했었던, 아니면 성공했던 경험, 도전 경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조금 까다롭긴 해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개요를 짜놨고요. 제가 생각하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기업 그리고 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번에서 직무 역량이 나오고요. 2번, 4번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2번은 요즘 공공기관에서 많이 물어보는 직업 윤리적인 측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겠고, 4번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우리 일단 크게 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개요랑 제가 또 일부 내용들은 또 예시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고하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업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일단 500자로서 글자 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소제목에서 바로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이거다. 이걸 가능하게 한 조직이다. 지원 동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지원 동기를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소제목으로 뿌려주시고 바로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내가 적었잖아요. 이 직업관 어떤 이유로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기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직업관은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뭔가 내가 도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거나 그들의 생활에 좀 더 편의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람을 느끼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원동력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직업관, 물론 관점이 나올 땐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걸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쓰기가 어려운 항목이 있는데, 특히나 코레일 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직업관이 생기게 된 계기를 쓰기가 어려운 항목이에요. 글자 수가 500자입니다. 그 계기를 쓰게 되면 사실상 뒤에 철도산업, 코레일 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 코레일 테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직업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뭐 쉽게 말하면 열차대 청소,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맡아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죠. 뭐 전기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 유지, 아니면은 또 이런 정말 중요한 그 노선, 궤도,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결과적으로 철도 산업에 이바지하고, 우리 철도는 뭐예요? 우리의 국민들의 발이 되는 거잖아요. 나아가 국민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모든 그 시발점이 되는 우리 삶의 그 시작점에서 기회를 할 수 있는, 철도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시설들이 고장이 안 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오후 5시에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어. 지하철 타고 가야겠다. 그런데 지하철이 예상과 다르게 분명히 시간표에는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장이 났어. 제대로 유지보수를 안 해서. 그러면 우리 삶에 굉장히 불편함이 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 테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목적 등을 보여주면서 진짜 철도 산업에 이바지하고 이건 나가 우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250자 절반 정도는 직무 역량으로 풀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 이거죠.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분들은 직업관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앞으로 철도 산업에서 코레일 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 코레일 테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기 위해선 이 코레일 테크가 속해 있는 철도 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도 산업의 메인 흐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요, 일단 개요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철도산업 미래 모습, 특징 한 가지 정도 적어주시고, 앞으로의 철도산업은 이런 식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고, 그 속에서 코레일 테크 이제 어떤 비전이나 미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으로의 철도 산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돼. 앞으로의 미래 철도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라고 보이는데, 이 중에서 코레일 테크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요 내용을 쓰는 건 동일한데 그냥 물어보는 대로 쓰는 건데, 어떤 내용을 쓰냐?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길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에, 구글에 철도산업정보센터가 있어요. 철도산업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주는 센터. 네. 중앙기관?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 봤는데, 이 철도 칼럼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도 칼럼에는 앞으로 철도 산업 어떤 기술이 적용될 거고, 앞으로 철도는 어떤 식으로 좀 더 많이 이용이 될 거고, 철도 산업이 어떻게
그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식의 모습을 띌 거다라는 게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칼럼 이렇게 써주시는 것 통해서. 그 중에서 전 하나만 일부러 발췌를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TSM이라는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철도에도 본격적인 TSM 개념의 개량 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TSM은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약자로서 물리적인 시설 확충 위주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요 관리나 신호 개선 등으로 교통을 개선시킨다. 기존에 계속 그냥 필요하다고 역만 계속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역, 두 블럭 가서 또 역, 지하철역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철도는 기존의 시설을 우리가 중계 서울 포화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여서 제대로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TSM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혹자는 그래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TSM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TSM이 쓰는 겁니다. TSM. 앞으로 철도산업의 미래 모습 특징 한 가지는 TSM이 적용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코레일테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 중에서 유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금 더 효율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철도산업의 미래 모습 특징을 고르는 거 어디서 고른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저는 철도 칼럼에서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괜찮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서 2번 항목.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요건 제가 생각하는 답이에요. 답을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보죠. 높은 사람들로부터 규정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요구 받았을 때 고민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인데 소제목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요구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다.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죠. 소제목은. 자, 500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서본결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고요. 서론, 일단은 배경을 그려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조직, 물론 내 상사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직에 있는 거겠죠. 혼자 내가 다중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나에게 지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 조직에 무슨 역할을 수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기 좀 빠졌는데 뭐 이런 정도 있으면 좋겠죠. 누구로부터, 여기 누구로부터는 당연히 상사, 동료, 선배겠죠. 어떤 요구를 받았다.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이 아니라 뉴스 기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어떤 그 유제품 기업 땡땡 유업에서 대리점 갑질이 있었잖아요. 대리점 갑질. 대리점에게 발주하지도 않은 물량을 막 밀어냈잖아요. 매출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상사가 난 신입사원이야. 이제 막 영업사원으로 유제품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상사가 야 그거 우리 지금 이번 달 매출 너무 안 나왔으니까 매출을 좀 올려야겠으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발주 시스템 조절을 해서 발주 넣자. 그냥 대리점마다 100만 원씩 더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발주가 대리점으로부터 들어와야지 그에 맞춰서 정확한 양을 출고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요구일 수 있잖아요. 아마 저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만 그런 식의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사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은 거야. 이렇게 발주되지도 않은 물량을 그러니까 좀 매출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받은 거야. 요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본론, 저 별표 친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따져요? 아니면 상사가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이 요구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것, 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규정은 이러한 거였는데 거기에서는 그 발주를 임의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법이나 제도나 규정이나 원리 원칙이 변경된 게 있나? 그래도 되는 것으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나? 찾아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다 원래 오케이 되는 건데 대리점도 그런 것들은 이해해 주는 건데 거래처도 나 혼자 너무 좀 혼자 막 전전긍긍하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한번 듣고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 하겠다라고 안 하겠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 후에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지시하신 그 선배님께, 요 선배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상사, 대리님, 제가 이해했을 때는 지금 규정상에는
이렇게 밀어내기와 관련해서는 뭐 이게 뭐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멘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뭐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지시하신 게 그렇게 해서 대리점에 그 밀어내기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라는 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해했을 땐 규정에 어긋나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그거 알고 나한테 시킨 거야?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그냥 바로 재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먼저 고민 그리고 재확인. 이해되시죠? 요 순서를 쭉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에 빠진 게 뭐냐면 맞아 하는 겁니다. 그거 맞아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어떡해요? 뭐 상사가 지시했으니까 녹취를 떠놓고 나중에 상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거 아니겠잖아요. 분명히 윤리적으로 규정이나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럼 난 신입사원이니까 하라니까 한다? 까라면 깐다? 그게 아니라 하는 게 맞나? 그래도 계속적으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업무를 지시한 당사자에게 지시하신 분께 확인을 했는데도 맞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닌 사람에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규정이 어긋나는 행동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멘토나 친한 지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까지 듣는 거예요. 야, 그거는 물론 이제 상사가 지시하신 거는 웬만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봐봐. 나중에 지금이야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나중에 가서 대리점이 뭐야 이거 거래선이 왜 발주도 안 한 게 들어와? 라고 한다면 우리 거래선과 우리 회사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거란 말이야. 그럼 신뢰관계가 깨지면 어떡해요? 지금은 그래. 니네 이제 이거 말고는 내가 시키나 봐라. 발주하나 봐라. 내가 다른 우유 회사로 넘어가지. 니네 거 안 시켜. 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거래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듣는 거죠. 의견을 구하는 거. 청취를 해서 그렇구나. 단기적인 이윤만 쫓다가는 장기적인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소탐 대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여기 당사자는 누구예요? 업무를 지시한 그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스스로도 생각해봤고 좀 제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들께 아마 좀 찾아보고 아니면은 법이나 제도 같은 거 아니면은 기존의 다른 사례 그렇게 밀어내기나 아니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돌아온 후폭풍 등에 대해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납득을 시켜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확한 근거를 들고 의견 구하는 거 플러스 아니면은 사례 분석, 기존에 그렇게 했더니 그런 규정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지시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더니 다른 회사나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 내용을 꼭 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내용들. 단기적으로는 좋아. 그러니까 야 귀찮으니까 그냥 해. 매출 발생시켜야 되니까 해.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밝혀졌을 때, 들통에 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설득이 완료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설득이 완료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고지식하게 야 선배가 까라면 까야지 너 하는 조직은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그 조직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득을 했고 잘못된 요구의 행동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이해되시죠? 요 내용 반드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요걸 바탕으로 면접 때 가서 우리 면접 기출질문 많잖아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다시 한번 그래서 재확인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고 그와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 분석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의견 전달 이런 흐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항 3번 어떠한 직무를 맡아 근무하고 싶은지 자 직무 역량을 쓰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직무는 요거는 그 직무기술서가 있어요. 네,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코레일테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특히나 이 사무 쪽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공통 쪽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 고르시면 됩니다. 기획, 예산, 인사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고르면 되고 그 업무 기획 업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니면 인사 업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소제목을 써주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떤 직무를 맡고 싶은지 궁금하잖아요. 난 이 업무다. 바로 써달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나만의 이런 어떤 준비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 500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의 역량을 쓰는 것도 크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틀린 것은 아니나 저는 직무 역량 쓸 수 있는 항목 아까 우리 전체 4개 항목 쭉 볼 때 솔직히 말해서 3번 외에는 또 없어 보여가지고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쓸 수 있는 항목이 그래서 저는 3번에서 2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맡아서 수행하고 싶은 업무, 뭐 이유라든지,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나는 그런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재밌고 더욱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쓰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역량 두 가지는 A, B는 이거다라고 밑에 1 소가로 2 소가로 써줄 건데,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두 개 역량을 쓸 때는 이론과 실무적인 역량을 균형적으로 갖췄다라고 보여주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론으로 그냥 풀어서 쓰셔도 되고 실무와 관련해서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균형감,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량을 쓴다고 하면 이론적인 지식, 전문 지식, 실무적인 경험, 요것들을 써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뭐 이 하나만 본다고 하면 이 역량, A 역량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냥 바로 기술을 해주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한 문장, 명분을 가져가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가 선택한 이 땡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A 역량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아, 그러니까 저런 역량이 필요하구나. 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 기획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물론 그 밑에 제가 일부 캡처만 해온 거고, 전체 문서를 보시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밑에 역량이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 써주고 해당 역량 어떻게, 무슨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어디 세미나에 참석했다, 어디 박람회에 다녀왔다, 어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어떻게 쌓아왔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맥스 한 50에서 100자고 나머지 한 200자씩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분단으로 작성을 해보는 걸 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직무 역량으로 쓰는 구성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4번 경험 항목이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진행해봤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이거 뭐지? 뭘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잘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안 되지?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 야,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과업에 몰입을 해서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잘 안 풀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는 시작부터, 와, 이거 교수님께서 지시했는데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나 해본 적 없는데 망했다.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결이 다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후자라고 한다면 이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된다. 어떤 걸 하다가 왜 안 풀리지? 분석을 해보는 과정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업무가 부여됐을 때,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고 흐름, 프로세스를 이미 2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4번에서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문제와 이 해결 방법과 관련된 또 서치, 케이스 스터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애시당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그러니까 도전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서 시작부터 한번 풀어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율을 짜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대신에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정이 2번에 드러나고, 4번에는 시작부터 와,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있어서 진짜 막막한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있어 왔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막해.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면 서론 본론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론 이 같은 경우는 본론을 2개로 나눠서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와, 어떡하지? 진짜 막막하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오케이, 이 방법으로 하자! 해결이 되면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고, 내지는. 그리고 계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런 정도의 플랜 B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정말 내가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계율을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한번 더 높은 목표를 수립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쓰려면 그냥 뭐 교수님으로부터, 선배로부터, 아니면 뭐 과제, 우리 수업 시간에 과제, 어떤 과제였는지, 그냥 프로젝트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뭐 영어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인 거지. 근데 벅찼다고 느껴진 이유는 이유를 쓰면 돼요.
근데 요거 한 문장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 한번 이 과제 수행해보자. 왜냐? 새롭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이디어, 가치를 한번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도전의 가치. 도전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도전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일단은 가장 먼저 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기울인 뭐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어떤 거든 간에, 그러니까 이 본론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게 진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난 이렇게 쪼개서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로 써도 저는 문제 없지만 조금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조는 똑같아요. 내가 첫 번째 기울인 방법, 계획을 이렇게 세우자. 두 번째 기울인 방법,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 네트워킹을 빨리빨리 찾아두자.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쪼개서 여러분들이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의견을 내고 주장하는 건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실행. 마찬가지로 판단한 이유가 들어가는 거, 실행.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생각했을 때, 처음에 부여받았을 때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수한다. 그래서 도전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도전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뭐 의식,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전을 어떤 식으로 성공적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들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빠르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코레일 500자라서 복붙 아싸 좋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항목이 복붙하기에는 사실 조금 까다롭긴 해요. 복붙한다면은 뭐 1번의 지원동기 정도? 그 외에는 좀 다시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점 참고하셔서 코레일 테크 꼭 한번 여러분들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현김의 취업까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성 중에 모르는 거나 건의사항 있으면 어떤 영상이든 간에 제가 모든 댓글을 다 봅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파악해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막 질문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영상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강의 때 알려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제가 더 열심히 촬영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김의 취업까지, 그리고 취특기도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